새벽 5시 CNN 속보가 전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332명의 한국인이 일제히 체포되고 화면에는 수갑을 찬 사람들이 연행되는 모습, 멈춰선 공장의 적막한 풍경이 교차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 미국 공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2만 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졌지만 TV 앞에 앉은 한 남성의 표정은 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무언가 더 깊은 의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32명을 동시에 체포한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된, 의도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한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걸까요? 하지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프라이스입니다. 오전 제 책상 위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FBI 내부 직통 라인이었어요. 이번에 짧은 벨소리 후 침묵이 흘렀죠.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연결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말이에요. 수화기를 든 순간 부국장 톰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프라이스, 어제 작전 관련해서 질문 받으면 표준 답변만 해. 더 이상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30초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저는 20년간 FBI에서 일했어요.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정도만 봤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옆자리 레이첼 밀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어둠침침했어요. 너도 방금 전화 받았지?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작전 명단 봤어? 332명이 모두 한국계더라. 저도 그 점이 이상했어요. 보통 이민법 위반 단속은 다양한 국적이 섞여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100% 한국인이었습니다. 작전명도 이상해. 레이첼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퍼레이션 클린 슬레이트. 깨끗한 석판이라는 뜻이잖아.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제 작전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작전은 몇 주 전부터 계획서가 돌거든요.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제 컴퓨터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상급자였어요. 작전 관련 모든 문서는 기밀 2급으로 분류. 외부 유출 시 징계 처분. 레이첼이 제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상해, 다니엘. 보통은 작전 후 브리핑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맞았습니다. 332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작전이면 반드시 사후 검토 회의가 열려야 해요. 성과 분석도 하고 개선점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정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다른 요원들도 어제 작전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들만? 공장이 멈춘다고 하던데. 주지사도 몰랐다면서.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위에서 강한 압력이 있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오후 제 휴대폰에 에단의 문자가 왔어요. 혹시 작전 지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자.
퇴근 시간 후 저는 에단을 만났어요. 펜타곤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다니엘, 정말 이상한 일이야. 에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332명을 동시에 체포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서도 갑작스럽게 지시받았어. 보통 이런 작전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그럼 지시는 누가 내린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에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직접 왔어. 상부에서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고 들었어. 에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상부라면 누구? 그것까지는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정치적 압력이었다는 거야.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각자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현우 사건 기억하지? 에단이 조용히 말했어요. 물론 기억했습니다. 3년 전 억울하게 추방당한 한국인 엔지니어 말이에요. 그때도 뭔가 이상했지만 우리는 침묵했었죠. 이번에는 규모가 달라. 332명이야. 누군가 위에서 압력을 넣은 거야. 에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에단 클라크입니다. 다니엘과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20년 넘게 FBI에서 일한 베테랑답지 않게 불안해 보였어요. 커피 잔을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에단, 정말 이상한 일이야. 다니엘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제 작전에 대해 입막음 지시가 내려왔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FBI에서 이런 식의 지시는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입막음? 부국장이 직접 전화했어. 작전 관련 세부 사항 공개 금지라고. 표준 답변만 하라더군. 다니엘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가 긴장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작전명이야. 오퍼레이션 클린 슬레이트. 깨끗한 석판이라는 뜻이잖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작전명이 너무 상징적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의미 같았거든요. 보통 이런 대규모 작전은 몇 주 전부터 계획서가 돌아야 해. 다니엘이 계속 말했어요.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승인 절차도 거치고. 그런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지시는 어디서 온 거야? 다니엘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워싱턴에서 직접 왔어. 상부에서 강한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어. 상부라면? 그것까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정치적 압력이었다는 거야. 저는 3년 전 김현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지시, 이상한 타이밍, 그리고 정치적 냄새. 다니엘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레이첼한테서 온 거야. 우리 동료 요원이거든. 뭐라고? 체포 명단을 봤는데 100% 한국인이래. 다른 국적은 단 한 명도 없어.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민법 위반 단속은 다양한 국적이 섞여 있거든요. 멕시코, 중국, 인도 등등. 그런데 한국인만 골라서 체포했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사후 브리핑이 없다는 거야. 다니엘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332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작전이면 반드시 검토 회의가 있어야 하는데. 맞았습니다. 성과 분석도 하고 개선점도 찾아야 하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뉴스 속보였습니다.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생산 중단 장기화 우려. 2만 명 노동자 대기 상태. 다니엘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에단, 이거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야. 누군가 한국 기업들을 타겟으로 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핵심 인력들을 한 번에 제거한 거였어요. 레이첼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을까?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작전 담당 부서에 있거든. 오늘 밤에 만나보자.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음모의 일부를 건드리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누군가 위에서 압력을 넣은 거야. 다니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클라라 로웰을 만난 건 다니엘의 소개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10년째 정치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이미 332명 체포 사건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에단 씨, 이 사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클라라가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어요. 화면 가득 숫자들과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치 후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제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상원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리처드 해밀턴 상원 의원 보세요. 클라라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지난 6개월간 받은 후원금이 평소 연간 수준을 넘어섰어요. 특히 아시아계 로비스트들로부터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연간 50만 달러 정도 받던 해밀턴이 올해만 180만 달러를 받았어요. 3배 이상 증가한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특이해요. 클라라가 한 이름을 가리켰어요. 알렉스 첸. 중국계 로비스트인데 해밀턴한테만 15만 달러를 후원했어요. 알렉스 첸.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뭔가 중요해 보였어요. 이 첸이라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클라라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알렉스 첸의 프로필이 나타났어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워싱턴에서 15년째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일을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로비 활동도 늘렸다고 하더군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로비스트가 한국 기업 관련 일을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한국 기업 쪽 일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정확히 1년 전부터예요. 클라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현대차와 LG가 미국 공장 가동을 본격화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말이에요. 클라라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더 이상한 건 해밀턴 의원이 받은 후원 시기예요. 332명 체포 작전 2주 전에 첸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거든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작전 2주 전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첸과 해밀턴이 만난 기록도 있나요? 클라라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힌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과 회색 머리의 백인 남성이 악수하고 있었어요. 이게 3주 전에 찍힌 거예요. 제 동료 기자가 다른 취재하다가 우연히 찍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첸과 해밀턴이더군요.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이름 알 수 있을까요? 더 오크 스테이크하우스예요. 워싱턴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죠. 주로 정치인들이나 로비스트들이 중요한 미팅할 때 가는 곳이에요. 저는 노트에 날짜와 장소를 적었습니다. 체포 작전 3주 전 미팅, 2주 전 후원금 지급, 그리고 작전 실행. 시간 순으로 나열하니 하나의 그림이 보였어요. 첸이 대표하는 중국 기업들이 어디인지 아세요? 클라라가 다시 자료를 뒤졌어요. 주로 배터리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에요. BYD, CATL 같은 곳들.
모두 한국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기업 핵심 인력들이 대거 체포된 거였어요. 이거 너무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클라라가 제 생각을 대신 말했어요. 중국 로비스트가 상원 의원에게 돈을 주고 그 직후 한국인들이 대량 체포돼서 한국 기업 공장이 멈춰버렸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추측만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잖아요.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파봐야 해요. 첸과 해밀턴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통화 기록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구하죠? 제가 FBI에 정보 공개 청구를 넣어봤어요. 물론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클라라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첸의 로비 활동 신고서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우리가 건드리고 있는 게 생각보다 큰 일인 것 같았습니다. 에단 씨,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클라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만약 정말 계획된 일이라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 김현우 사건처럼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 클라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할 때였어요. 김영숙 씨를 만난 건 한국 영사관 앞에서였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며칠째 영사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들 사진이 든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김도윤이 체포됐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잡혀갔는지 모르겠어요. 김도윤.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3년 전 추방당한 김현우의 동생이었어요. 형제가 모두 같은 운명을 맞게 된 거였습니다. 영사관 로비에는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이 20여 명 앉아 있었어요. 모두 체포된 가족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 부모, 자녀들. 불안과 걱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도윤이는 현대차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영숙 씨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H-1B 비자로 정당하게 들어와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사진 속 김도윤은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현대차 공장 앞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 상황과 대조적이었어요. 현우도 그랬어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도 똑같이 H-1B 비자로 와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서 추방당했거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 가정이 두 번이나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였어요. 영사관 직원이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현재 332명 중 대부분이 H-1B나 L-1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모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체포한 걸까요? 비자 위반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앞으로 이동했어요. 평소라면 교대 근무로 분주했을 시간인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에는 임시 가동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정당한 비자로 온 직원들이에요. 공장 앞에서 만난 마이클 존슨이라는 미국인 노동자가 말했어요. 그는 15년째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없으면 생산 라인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기술을 다 알고 있거든요. 존슨의 말이 맞았어요. 332명 중 상당수가 핵심 기술직이었습니다. 엔진 설계, 배터리 기술, 생산 공정 관리. 이들 없이는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3일째 가동이 중단됐어요. 존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2만 명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예요. LG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에요. LG 공장의 제임스 윌슨 노조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공장을 마비시키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다른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분노와 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구금시설을 찾았습니다. 김도윤과 면회할 수 있었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자도 유효하고 세금도 성실히 냈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체포됐어요? 새벽 4시였어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더군요. IC라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도윤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확신했던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같은 시간에 체포됐나요? 네, 모두 새벽 4시였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332명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체포한다는 건 엄청난 준비와 조직력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우 형 생각이 많이 나요. 도윤이 고개를 떨궜어요. 3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갑자기 잡혀가서 추방당했어요. 김현우와 김도윤 형제. 3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일을 당한 거였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비슷했습니다. 구금시설을 나서면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클라라였습니다. 에단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체포된 332명의 명단을 봤는데 모두 핵심 기술직이에요. 일반 사무직은 한 명도 없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 선별적 타겟팅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영사관으로 돌아갔어요. 김영숙 씨가 아직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드님 꼭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영숙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희망과 절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비자로 온 직원들이에요. 존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서야 할 때였어요. 해밀턴 상원의원의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의회 기자회견장에는 3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해밀턴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회색 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3주 전 클라라가 보여준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이번 IC 작전은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해밀턴이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합법 비자 소지자였거든요. 클라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체포된 332명은 모두 H-1B와 L-1 비자 소지자로 확인됐는데 불법 체류자라고 하신 근거는 무엇인가요? 해밀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비자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나요? 클라라가 재차 물었어요. 해밀턴이 보좌관과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게 역력했어요. 세부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의원님께서 이번 작전을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저는 법 집행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지지할 뿐입니다. 애매한 답변이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뜻도 몰랐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클라라가 다시 질문했어요.
혹시 알렉스 첸이라는 로비스트와 최근에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해밀턴의 얼굴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몇 초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질문은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공개된 로비 기록에 따르면 지난 3주 전 더 오크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만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클라라가 계속 밀어붙였어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종감이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해밀턴이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스트들과의 만남은 업무의 일부입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엔 부인하려고 하셨나요? 워싱턴 포스트의 다른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해밀턴이 보좌관과 다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알렉스 첸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으신 것도 사실인가요? 클라라가 멈추지 않았어요. 이때 해밀턴의 얼굴이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정치 후원금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15만 달러라는 금액이 정확한가요? 클라라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이댔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15만 달러는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게다가 한 로비스트에게서 받은 것 치고는 과도했습니다. 해밀턴이 마이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진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MBC 기자가 거들었어요. 332명의 한국인이 체포되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해진 상황에서 말입니다. 해밀턴이 보좌관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해밀턴이 급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둘러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보좌관들이 뒤를 따르며 기자들을 막았어요. 클라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맞죠? 완전히 동요했어요. 맞았습니다. 해밀턴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알렉스 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됐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30분 후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해밀턴 의원, 중국 로비스트 15만 달러 후원 의혹, 윤리위 조사 착수. 클라라의 질문이 방아쇠가 된 거였어요. 이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제 휴대폰에 다니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FBI도 관심 가지기 시작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아. 저는 기자회견장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밀턴이 서 있던 단상이 텅 비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해밀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을 거예요. 클라라의 특종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린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국 로비스트, 상원 의원에게 300만 달러. 한국인 대량 체포와의 연관성 의혹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300만 달러. 클라라가 추가로 파낸 금액이었습니다. 15만 달러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제 휴대폰이 아침 7시부터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검은색 세단이 계속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없던 차였어요. 커튼 사이로 내려다보니 차 안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클라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당신 집 앞에도 수상한 차 있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클라라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새벽부터 계속 있어요. 나갈 때마다 따라오는 것 같아서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역시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신문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봤죠.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해밀턴 사무실에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더군요. 기사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컸나 봤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지만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충고입니다. 익명의 협박 문자였어요. 번호를 추적해봤지만 선불폰이라 의미가 없었습니다. 클라라에게도 비슷한 문자가 왔다고 했어요. 기사 취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에 클라라와 만났습니다. 뒷골목의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 좋았습니다. 에단, 더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클라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알렉스 첸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건 아니고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은 거예요. 화면에는 이메일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알렉스 첸, 수신인은 해밀턴의 보좌관이었어요. 타겟 리스트 준비 완료. 332명 모두 핵심 기술직으로 선별했습니다. 작전 후 한국 기업들은 최소 6개월간 가동 중단될 예정.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전한 증거였습니다. 이메일 날짜 보세요. 클라라가 가리켰어요. 체포 작전 일주일 전이에요. 계획된 음모였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이었어요. 이 이메일 어디서 구한 거예요? 해밀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부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런 폭로를 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클라라가 다른 문서도 보여줬어요. 이것도 보세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계획서예요. BYD와 CATL 등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전략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현대차와 LG가 언급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을 제거하면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알렉스 첸은 중국 기업들을 대변해서 경쟁자인 한국 기업들을 무력화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해밀턴은 돈을 받고 그 계획에 협력한 거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려는데 클라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에단, 저쪽 보세요. 카페 맞은편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아침에 제 아파트 앞에서 본 그 차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골목 입구에도 또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서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행은 계속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클라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단, 내일 특집 기사를 내보낼 거예요. 이메일 증거까지 모두 공개하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332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클라라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은 통하지 않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제가 그녀에게 한 말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클라라의 두 번째 특집 기사가 나간 지
6시간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FBI가 해밀턴의 워싱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거였어요. 오후 3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FBI, 해밀턴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불법 로비 의혹 수사 착수. 화면에는 FBI 요원들이 상자들을 옮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 휴대폰에 다니엘의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지금 난리야. 상부에서 긴급 수사팀 꾸렸어. 어떤 증거를 찾았어요? 아직 분석 중이지만 컴퓨터에서 엄청난 양의 이메일을 발견했어. 클라라 기자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많아. 기대했던 대로였어요. 클라라가 받은 건 일부분에 불과했을 거였습니다. 저녁 7시쯤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알렉스 첸이 덜레스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행 항공편을 타려다가 잡힌 거였어요. 도주 시도까지 했네요. 클라라와 통화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난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증거 분석이 끝나야 확실해져요. 클라라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니엘이 보내준 수사 상황을 보니 놀라웠어요. 해밀턴의 컴퓨터에서 나온 이메일들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타겟 리스트 최종 검토 완료. 332명 모두 핵심 인력으로 선별. 작전 후 최소 6개월간 한국 공장들 가동 불가 예상. 알렉스 첸이 해밀턴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날짜는 체포 작전 5일 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사전 지급 완료. 나머지 100만 달러는 작전 성공 후 지급 예정. BYD와 CATL에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돈을 대고 알렉스 첸이 중간 역할을, 해밀턴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거였어요. 이메일에 IC 작전 상세 계획서도 첨부되어 있어. 다니엘이 말했어요. 332명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들어있어. 이름, 주소, 직장, 담당 업무 전부.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불법 로비가 아니라 국가기밀 유출 수준이었어요. 오후에는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법무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사 결과 리처드 해밀턴 상원의원과 알렉스 첸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것만 봐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현재 두 사람 모두 외국인 등록법 위반, 불법 정치 후원금 수수, 공직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후 해밀턴이 상원 의원직 사임을 발표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332명 한국인들의 석방 준비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어요. 법무부가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거였습니다. 클라라와 만나서 축하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들이 나온 만큼 유죄 판결은 확실해 보였어요. 밤 11시쯤 제 휴대폰에 김영숙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에단 씨, 도윤이가 내일 석방된다고 연락 왔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현우도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김현우 씨는 이미 3년 전에 추방당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의 억울함도 밝혀질 거였어요. 법무부에서 과거 사건들도 재검토할 거라고 들었어요.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있던 검은 세단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다니엘에게서 마지막 소식이 왔습니다. 알렉스 첸의 휴대폰에서 중국 기업 임원들과의 통화 녹음까지 나왔어. 이제 정말 완벽한 증거야. 완전히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맞았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도윤이 석방되는 날 아침, 저는 구금시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와 함께였어요.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철문이 열리면서 도윤이 나왔어요. 7일간의 구금 생활로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영숙 씨를 끌어안았어요. 모자의 제외 장면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생했어, 아들아. 영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도윤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단 씨 덕분에 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니까요. 구금시설 앞에는 다른 가족들도 모여 있었어요. 332명 중 대부분이 오늘 석방 예정이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현대차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동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장 정문에는 웰컴백 아워 칼리그즈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도윤을 보자 달려와 악수를 청했어요. 도윤,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 우리 모두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고마워요, 마이클. 덕분에 힘이 났어요. 공장 앞에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취재하려는 거였습니다. 이번 일로 한미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공장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팀이에요. 오후에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라라와 약속이 있었어요. 에단, 방금 법무부에서 발표했어요. 클라라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해밀턴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대요. 화면에는 해밀턴의 죄상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외국인 등록법 위반, 불법 정치 후원금, 수수, 공직자 매수. 예상 형량이 15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알렉스 첸은 어떻게 됐어요? 더 심각해요. 간첩 혐의까지 추가됐거든요. 20년은 받을 것 같아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현우 씨 사건도 재조사 들어간대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음모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3년간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현우 씨가 억울하게 추방당한 게 맞다면 당연히 복권되겠죠. 그리고 다시 미국에 올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녁에 다니엘과 만났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에단, 이번 일로 FBI 내부도 많이 바뀔 것 같아. 다니엘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거야. 그럼 좋겠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나저나 너 FBI로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상부에서 관심 보이던데.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3년 전 떠날 때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번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주저하지 않고 나설 거야. 다음 주에 김현우 씨가 미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법무부가 그의 추방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해줬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현우를 만났을 때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3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미안함이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현우 씨,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현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에단 씨, 이제 됐어요. 덕분에 동생도 무사히 나왔고,
저도 다시 올 수 있게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켜볼게요. 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든든하죠.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에단, 퓰리처상 후보에 오른 것 같아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김영숙 씨 집에서 열린 작은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현우와 도윤 형제가 함께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영숙 씨가 말했어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3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정의가 승리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